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시댁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며느리가 잘 준비해 줘야 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 30년을 지배하게 될 줄은요. 첫 제사 준비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저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제사 준비해야지.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이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제가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삼색나물 전 5가지, 탕, 찌개, 구이, 조림, 전골, 식혜, 수정과 각종 과일 손질까지 24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며느리가 하는 거다. 나는 감동만 한다. 그날 저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3번이나 베었습니다. 피가 나도 밴드를 붙이고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등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방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너무 힘들어요. 다음부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이잖아.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하셨어.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제사가 6번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큰시아버지, 작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형까지. 매번 24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30년 동안 180번의 제사를 준비한 셈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번엔 간소하게 할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임신이 무슨 병이냐?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일어나서 밭에 나갔다. 너는 약해도 너무 약하다. 그날 저는 전을 붙이다가 2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저것밖에 안 했어. 저녁까지 다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 속의 아기에게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 때였어요. 제사 전날 밤, 둘째가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39도가 넘는 열에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죠. 시어머니, 아이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준비가 우선이다.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내고 병원 가면 된다. 저는 울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미역국을 끓여 먹였어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마다 방에 들어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다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에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이가 폐렴 직전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이보다 제사가 우선이라니. 하지만 그때도 저는 반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제사 날만 되면 핑계를 댔습니다. 시동생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라고 했고, 시누이는 애들이 어려서 못 가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시동생은 아예 형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 라며 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제사상은 제가 혼자 다 차렸고,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도 혼자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도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 다 바쁘다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를 믿고 맡기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인정받는 거라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다가 끓는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이도 화상이었습니다. 물집이 크게 잡혔는데도 저는 약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계속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사가 끝나고 며칠 후 상처가 골마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죠.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화상 입고 바로 오셨어야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더 지옥이었죠. 추석과 설날에는 시댁에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제사 음식, 명절 음식, 친척들 접대, 설거지까지. 손이 찬물에 불어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석 때였습니다. 저는 피곤해 지쳐 잠깐 소파에 기대어 눈을 붙였어요. 5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누워있네. 요즘 며느리들은 참.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부어올랐고 손목은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쉬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계속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눈물을 흘릴 틈도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저를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곁에 있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제사 준비 잘하고 있지. 우리 아들 첫 제사니까
더 정성스럽게 차려야 한다.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지금 제가 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사 날만 되면 나타나서 음식을 먹고 갔어요. 설거지 한 번 거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혼자서는 제사 준비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형님 첫 제사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잘하시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시누이는 더 심했습니다. 언니, 오빠 죽자마자 본색 드러내네요.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잘해줬다는 말을 들었나요? 30년 동안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며느리 맞아. 아들 죽자마자 이러는 게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배은 망덕한 것.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잘해줬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4가지 음식을 혼자 만들었어요. 손가락을 베어도 화상을 입어도 아이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가 저를 도와줬나요? 시동생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럼 이제는 당신들이 당연한 일을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며 집을 나가셨고, 시동생들은 형수가 미쳤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다라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하시려면 다른 분이 준비하세요. 저는 참석은 하겠지만 준비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제사날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간단히 밥과 국, 나물 3가지만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제사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언니가 어떻게 30년 동안 이걸 혼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가 시누이 집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막내 며느리가 해라라고 하셨대요. 시누이는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3번이나 베었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언니, 이거 진짜 미친 짓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일주일 후, 작은 시동생 부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다음 제사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요.
저희 집은 아파트가 좁아서 제사를 못 지낼 것 같아요. 형님 댁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준비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며느리, 그동안 내가 힘들었겠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겠다. 이번부터는 돌아가면서 하자. 제사도 간소하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30년 전에는 이 말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에서 해방된 저는 비로소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영화관에 갔습니다. 혼자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구나. 요가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허리와 무릎을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몸이 참 긴장되어 있으셨네요. 이제 조금씩 풀어보세요.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로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었어요. 너 어떻게 살았어? 3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넌 정말 대단해. 이제는 내 인생 살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 자유가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하고 싶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산책도 다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몇 달 후 시댁에서 명절 모임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짧게만 들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시동생 부인들도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쉬어. 저는 어색했지만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걸 어떻게 30년 동안 혼자 하셨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한다. 너는 그냥 가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 처음부터 다 같이 나눠서 했다면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좋아했지만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작은 행복이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갔어요. 평생 시댁 일에 매여 있어서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물론 가끔은 힘듭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멋있어요. 나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고. 때로는 거부할 용기가 당신을 살린다고. 30년을 참고 살았지만 아무도 제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제가 멈추자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여러분,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멈춰보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 사실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떠넘긴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강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는 것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설레기까지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당신의 인생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